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야가 어제요, 이제 오늘 17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대정부 질문도 하고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고 그리고 법안 처리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관련 얘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우리 당이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를 제안한 지 20일 만에 국회의 문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잘 치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감염증 대응과 또 내수 대책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추진할 때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우선이라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선거 임박해서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면 상식적으로는 조금 기운이 빠질 것 같긴 한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여러 가지 현안들도 있고 워낙 신종 코로나 전국 때문에 해결해야 될 발등에 불도 많이 있을 텐데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가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모종의 성과가 있을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야 이제 민생 입법이 제일 성과일 텐데 지금 이제 특히 그 코로나19라고 그러나요? 이제 정식 명칭을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고 그러는데요. 코로나19라고 하시죠, 뭐. 코로나19에 대한 그 특위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네. 물론 이제 한국당 내부의 사정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보수통합이라는 그 당내 사정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지금 명칭을 둘러싸고도 합의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지역 이름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예. 우한이라는 이름을. 게다가 지금 2월 달이 이제 짝수달이니까 임시국회가 열리는 건데 4월 15일이 선거인데 이 임시국회가 큰 성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지금 뭐 각 당이 아주 민감한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네. 검찰 관련 이슈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이따 뭐 질문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에 뭐 공소장, 그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된 기소된 네. 사건의 공소장 공개 안 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코로나를 둘러싼 또 여야 간에 또 야당은 상당히 이제 초기에 대응 잘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나올 것이고 네. 그래서 2월 임시국회도 특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 임시국회보다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정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정쟁적인 요소가 아주 질비하다. 뇌관이 지금 각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슨 여야가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합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의 현상을 보일 공산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네. 일단 예상은 됩니다. 최 교수님 말씀은 기존의 국회와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라고 그런 전망인데 김형준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입법부라고 그러죠. 예.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을 지켜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에게 법을 그 준엄함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국회법에 의하면 2월달, 4월달, 6월달은 임시국회를 열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면은 2월 1일 되면 그냥 국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대학교 지금 개강을 원래 늦춘다는 학교들이 많은데요. 네. 3월 2일 되면 그냥 개강합니다. 그러면 개강하기 전에 학생, 교수, 뭐 교직원들이 모여서 언제 개강할까요를 얘기를 하나요? 안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는 벌써 전년도에 내년도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1년 전에 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매 국회가 열릴 때마다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열린다는 것 자체, 발상 자체가 잘못돼 있다. 그러네요. 21대 국회에서는 제일 먼저 이것을 뜯어 고쳐야 된다고 좀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거가 4월 15일이잖아요. 예. 선거 획정을 아직까지 안 했다. 이건 직무유기, 뭐 대통령의 직무 얘기, 무슨 뭐 직무 얘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네들은 직무유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무유기가 인정이 되면 뭐 구속 사유도 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아니 선거를 40일 남겨놓고 선거가 획정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통합선거법에는 선거 획정은요. 선거 1년 전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 법을 안 지키면서 자꾸만 그걸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국회는 정말 짜증나는 국회인데 예. 더욱더 문제가 뭐냐면 좀 해가 바뀌면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그건 더 나빠져요. 이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무슨 임시국회를 여는데 무슨 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하고 무슨 뭐 대정 다 없애버리고 민생 법안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뽑을 할 때마다 뭐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도저히 국회에 대한 기본적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국민들과 떨어져서 저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화도 나고 그런 의미에서 21대의 총선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지만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 국회가 좀 국회다워져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잘 처리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시급한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뭐 선거에 임할 사람은 선거에 임하고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런 지혜로운 행동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국회에 대한 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선거구 획정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음 달 5일 본회의 처리가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선거 활동하기도 제대로 어려운데 지금 얼굴 알리기 바쁜 예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도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선거 활동하다가 지역구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들 참 어떻게 보십니까?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없을 있는 수도 있고 거예요. 예, 선거구 획정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빨리 해야 돼요. 1년 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선거구 획정이 지금 안 돼 있는 걸 잘 비판도 안 해요. 언론들이 이제. 워낙 뭐 여기 다 익숙해져가지고 길들여져가지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의 룰이에요. 이것도 선거법만 룰이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서 자기가 출마하고 어느 유권자와 상대하는 것들이 아직 안 정해졌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일로부터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여전히 이게 좀 안 돼 있는 거는 뭐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지탄 정도가 아니라 이거 뭐 당연한 말씀이고. 이게 기존 의원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기존 예. 의원들보다 정치 신인들이 더욱더 불리하죠. 특히 이제 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집회도 취소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정치 신인들이 현역 의원들보다 불리하잖아요. 지금 선거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국회의원들은 뭐 상시적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정치 신인들은 가뜩이나 그런 데다가 선거 획정까지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획정이 아직도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모든 정당들이 선거구가 이제 어떻게 획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과거에 뭐 게리 맨더링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게리라는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자신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게 게리 맨더링 아닙니까? 살라맨더라는 그런 이제 괴물하고 같이 괴물 모습이다 해서 게리 맨더링이라는 얘기 나온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무슨 어떤 선거의 쟁점이나 이슈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정치인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어떤 지역은요 정확하게 같은 선거가 갈리면 유불리가 정확히 갈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제가 이제 재직하고 있는 용인대학교 같은 경우도 종로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이슈가 되고 있는 네. 용인 선거구가 가불 병정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거구는 이쪽은 굉장히 보수이고 이쪽은 좀 민주당이 유리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그 접점이 어느 쪽으로 갈리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치인들 이제 출마할 사람들로서는. 아, 그럼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획정이 돼야지 운동도 하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참 규칙도 아직 안 정한 건데 지금 말씀처럼 그 다음 달 5일까지 저는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가지고 한참 싸울 텐데. 그리고 싸울 게 너무 많은데 지금. 가뜩이나 예민한 문제니까 빨리 결정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민하기 때문에 더욱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이제 선거 획정 가지고 최정점에 달할 겁니다. 여야의 갈등 같은 것.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아주 세부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실은 선거구 획정에는 옛날에는 이제 국회 내에서 처리를 하다가 정의화 의정 시절에 선거제도 국민개혁위원회에서 이거를 이제 더 이상 국회에다 맡기면 안 된다고 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요 예. 중앙선관위 쪽으로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의원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거구 획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 정수가 정해졌잖아요. 253명으로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모든 선거구 획정의 역할은 국회의 손을 떠나는 겁니다. 선관위의 소관이다. 선관위 소관인데 지금 왜 국회에다가 시도별로 의원 정수를 정해달라 그걸 기다린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253개를 가지고 현재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독특한 인구 상한 편체 방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은 적이 있고 인구가 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조정을 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만 국회의 눈치를 보면은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네. 이제 용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사원이 임기가 2년입니다. 선거구 획정을 매 선거 때마다 하지 않습니다. 10년마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선거 때마다 선거 획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4년 동안 했는데 그 다음에 내 선거구가 옆에 거랑 붙어지면은 자기가 의정 활동한 것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받지는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인구 센서스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조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매번 선거 획정을 하지 말고 지금처럼요. 이렇게 혼탁하다고 한다면 그냥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구대로 그냥 진행을 해라.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조금 전에 우리 박 의원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정치 신예들 특히 누구한테 불리한 여성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여성 후보자들은 조직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남성 후보자들보다 불리한 상황인데 네. 선거 획정마저 안 됐다.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국회 갑질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네. 아예 중앙선관위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현행 선거구 그대로 가든지 빨리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네, 선거구 획정도 문제고 우리 지금 코로나 전국에 특위 만든다고 여야가 각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여야의 초당적 협력까지 얘기한 상황에서 그 특위의 명칭에 뭐가 들어가고 지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가지고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글쎄요, 뭐 진영 논리를 떠나갖고 이 상황 자체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비판적 생각도 들고 굳이 이럴 거면 특위 꼭 만들어야 되나 뭐 이런 좀 생각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듭니다. 국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 방역법이라든지 검역법 이런 개정 문제 그런 건 이제 필요하죠. 국회가 사실상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또 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 지금 특히 이제 그 아까도 모두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특히 명칭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갈등을 빚는 것 같아요. 그거 예. 전혀 본질적인 게 아니잖아요. 다들 아마 국회의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특히 한국당이 자꾸만 그 이제 지명 이름을 고집하는 것 같아요. 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WHO에서 그 권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이나 국가명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이라면 예. 일단 야당으로서는 어쨌든 뭐 중국이라는 나라를 의식해서 오히려 한국당은 그걸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한동안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정치 세력 정당은 주장할 수 있는데 그쯤 주장하면 된 것 같아요. 일단 그 적어도 최소한도 지명을 넣는 문제 가지고는 더 이상 고집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당이. 그다음에 특히 뭐 여러 가지 구성 이런 거 가지고 그러는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전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당 내부의 사정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수통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근데 그것대로 하고 그건 또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하고 특위는 빨리 구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당이 어떤 당내 사정이 있다고 국회 일정을 소화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당이 조금 너무 지나치게 사소한 것, 부차적인 것에 집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폐렴 그 환자가 우한에서만 나오고 있나요? 아니죠. 역시 공감을 하시네요. 예. 아니잖아요. 예. 지금 우한에서 발생을 우한에서 했지만 발현은 했지만 지금은, 지금 예.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고 중국만이 아니라 뭐 일본, 우리나라 뭐 여러 나라에서 있다고 나온다고 한다면 뭐 신종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WHO에서 얘기하는 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고집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어 사전에 새로운 용어가 나올 겁니다. 국회답다. 그게 뭐냐면 매번 매사 일을 하지 않고 발문망 잡는 거를 우리가 보통 네. 말하는 국회답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명칭이 뭐가 중요해요. 네. 지금 제작 시급한 뭐 검역법이라든지 등등 또 문제가 뭐냐면 많은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역경제 부분들 지금 뭐 진천이라든지 이번에 또 이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지역 경제를 어떻게 잘 회복하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저는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될 부분들이 있고 네. 더 나가서 지금
장비라든지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가장 시급한 것에다 우선순위를 둬야지 이러한 특이 명칭 가지고 서로 만약에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거는 국민들로부터 아주 엄청난 지탄을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겨서요. 이 새로운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규와 배치되는 상황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 공천권 규정을 선관위에 위배되냐라고 여부를 문의를 했는데 답변이 늦어지니까 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문제를 삼았거든요. 먼저 내용을 듣고 오시죠. 민주적 심사 절차를 주장하면서 정당의 회의록까지 강요하는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의 회의록은 꼼꼼 숨긴 채 한두 장짜리 보도자료만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공소장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배치되는 내용은 민주당으로서도 예상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좀 당황스러울 것 같기도 예상을 하고. 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그 공직선거법 통과됐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쳐서 대의원 당원의 투표 절차에 선거 인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자꾸만 전략공천 비례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할 때 그 당시 225대 75였다가 다시 이제 원안으로 돌아갔던 거 아니에요? 지금하고 똑같이 253대 47, 지역구가 253석이고 비례가 이제 47석인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이 조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비례대표라는 게 원래 취지와는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요. 원래 과거에 전국구는 뭐 직능대표 이런 거였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비례대표를 어떻게 공천하느냐. 비례대표 공천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거든요. 바로 그걸 이번에 선거법에 넣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비례대표를 이제 대체로 이 영입 인사를 이제 배치하고 이런 이제 그 관행들이 있어 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전문가인데 지역구 선거에서는 이기가 어려우면 이제 비례대표를 배치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그것조차도 다 이제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결정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조항이 없으면은 당 지도부의 그 어떤 계파의 수장들 이 상당히 권한 행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부터 이 선거 조항은 잘 들어간 건데 한국당도 이제 미래한국당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근데 예. 아직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선거관리위원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내놨는데 이런 기준 없이 무조건 20% 전략 공천 이런 건 맞지 않죠. 예. 전체가 어쨌든 간에 이유가 있는 비례대표 공천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부분은 민주당도 상당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숫자 싸움에 좀 매몰돼 갖고 이런 디테일을 놓친 것 같은데 선관위가 그냥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하고 일반 법률하고 충돌하면은 헌법이 위선하잖아요. 위선이잖아요. 정당의 당헌 당규가 일반 통합선거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참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정치권들이 굉장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너무 사태 파악도 못하고 좀 무지한 것 같아요. 통합선거법이 위입니다. 정당의 당헌 단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선관위 발표가 늦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거를 유권 해석을 할 정당에 배치된 아예 심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선거법에 나와 있는 거를 특정 정당의 당헌 당규에 배치된다고 해서 그거를 유권 해석을 기다린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가 처음 도입된 거는 1963년도 6대 국회에서도 시작이 된 건데요. 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당의 자율성과 정당의 투명성이 충돌됐을 때 그동안은 정당의 자율성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뒀고 인정을 해줬지만 이제는 정당의 자율성보다는 정당의 투명성,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한국 선거학회를 포함해서 많은 선거를 연구하는 저를 포함해서 학자분들이 지적했던 건 뭐였었냐면 네. 자, 저 사람이 왜 1번이고 저 사람이 왜 2번이냐를 이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게 대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해서 이런 거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다 비례구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모든 순위와 관련된 것을 반드시 녹취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예. 안 하면은 등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렇게 뭐 거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청을 거쳐서 저렇게 순위가 정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출만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뭐 20% 전략 공천하는 게 당원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중앙선관위한테 문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고 안 맞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자고우면할 필요 없다. 원칙대로 그대로 가면 된다는 거고 제가 오늘 한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예. 방법이 있다. 뭐 특정한 방송을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경연 내용은 바로 현장에서 누르잖아요. 당선된지 안 됐는지. 예.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바로 순위를 정하고 예. 김연아 선수가 딱 플레이를 끝나고 나면은 앉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심사위원들이 누르죠. 두 가지 점수가 나옵니다. 기술 점수가 나오고 예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순위가 정해지면 똑같은 방식으로 한 30명 내지 50명의 국민공천 배심원 제도를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1대1로 다 면접을 본 다음에 자 정책 경쟁력 점수 얼마, 미래 얼마 누르면 되잖아요. 순위 나오면 그거대로 자르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것이 새로운 정치인데 예. 그것을 자꾸만 당 지도부가 개입을 하고 순위를 정한다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번 통합선거법 27조 2항에 위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중앙선관위가 된다 안 된다 유권 해석 자체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라고 하면 됩니다. 예,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임시국회 뭐 답답함을 충분히 토로했기 때문에 총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관심이 가장 집중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의 전 대표와 전 경남지사의 행보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수도권으로 끌고 오려던 공관위 그리고 그걸 거부하면서 경남에서 약간 클릭을 옆으로 이동한 홍준표 지사 어느 정도 접점이 찾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가 결국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지나치게 자신들의 입장만 주장하는 측면이 있어요. 둘 다 이제 뭐 자신들의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는 건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이제 중진들 특히 이제 기득권을 많이 누려왔다고 생각되는 이런 인물들이 어쨌든 좀 험지에 나가서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두 중진이 이제 이렇게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 이제 김태호 전 지사 이제 한국당 얘기입니다만, 근데 이제 이 한국당으로서는 이 전체적인 공천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선거 전략이. 예. 거기는 위배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좀 중간 정도 선에서 타협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도 경남 이제 그 양산으로 옮길 수 있다 이제 이런 예. 얘기거든요. 양산도 사실 제가 봐도 나름대로 험지입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험지일 수 있어요. 예. 거기 문재인 대통령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김태호 전 지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산청 거창 그쪽이 자신의 고향인데 네. 그쪽 말고 이제 김두관 의원 지역구에서 한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한국당으로서 상당히 공천 전체적인 전략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한 매듭을 좀 푸는 거죠.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현직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과거에 같은 경우 뭐 과거 예를 많이 드는데 지난 2016년도 총선 때는 이해찬 대표도 배제됐었어요. 공천서. 그런 다음에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그랬죠. 입당한 거였단 말이에요. 예. 이해찬 대표도 배제했는데, 그러니까 선거는 전체적인 당의 전략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험지가 아닌 그 이른바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기반이 탄탄한 곳에서 나오는 분들이 여러 번 당선됐다면 그렇지 않은 곳에 나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서 계속 자신이 출마하는 것이 험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뭡니까? 뭔가 자신이 잠깐 던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예.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뭔가 약간 이제 한국당이 그걸 매듭을 좀 풀려나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결국 홍준표 전 대표의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홍 전 대표가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이번 궁금합니다. 선거의 최대 격정지는 누가 뭐래도 결국은 수도권하고 PK권입니다. 네. 근데 수도권은 홍준표, 김태호 그 두 후보 말고도
간판적 스타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온 황교안 대표라든지 예. 또는 오세훈, 황진을 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있고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PK권을 어떻게 지금 방어할 거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 2018년도 당시 지방선거 때 3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잃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라는 거는 절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고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을 포기하고 양산을 가서 또 다른 빅매치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김두관 대 홍준표 두 경남 전지도지사가 충돌한다는 것도 이게 굉장한 빅매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둘 다 또 있고요. 대선 후보 나간다고 그 임기 다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어받았고 그렇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이 라이벌 구도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아마 김태호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창원 성산 쪽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창원 성산이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504표 차이로 정의당이 졌는데요. 네. 그때 실은 선거대책위원장이 김태호 위원장이었습니다. 내가 이 후보를 위해서 찍어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녔었던 지역을 이 사람을 제끼고 나간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그거를 아마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인 거예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는 양산을 김두관 대 김태호 쪽으로 붙이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김태호가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양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창원 성산 쪽은 김태호 전 지사가 받기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부분들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김태호 전 지사는 지난 총선 때는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경남도지사 아무도 안 나갈 때 나갔었고 그리고 김해에 있을 재보궐선거 때도 나갔었고 이러한 것들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네, 보수 통합은 상당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명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당 색깔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시점까지도 나온 상황에서 그 두 가장 큰 축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만남은 오매불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병국 의원이 관련 얘기를 했거든요. 좀 듣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그 대표는 모든 거를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내려놓은 상황이 뭘 단판을 짓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유승민 의원의 이런 뜻은 네. 정말 우리가 지향을 하는 국민이 바라는 혁신 대통합을 이뤄달라라고 하는 거고 일단은 그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 네. 네, 그건 전혀 아니고 네. 그리고 광화문 세력이든 어느 누구든 간에 네. 그 6개 원칙에 동의를 하면 다 열려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만나기가 힘든지 김 교수님께 좀 먼저 여쭤보고 싶고 지금 새로운 보수당에서 지도부 구성하려면 기존에 있던 뭐 안 되면 50%라도 좀 먼저 물러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일 그 이상적인 방법은 이거고요. 저는 박형준 그 혁통위원장이랑 몇 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네.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통합신당에서 차기 대권 후보급들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공천과 관련된 거는 통합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주도를 하는 식으로 가면은 네. 그리고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지도체제 개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도체제 개편 얘기가 나오고 내가 신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모든 거를 내려놓겠다고 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지도 체제야 총선 끝나고 전당대회에서 구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당의 대표를 누구를 할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서로 티각티각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공천권, 지분이나 당직권 모두 내려놓았다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과거 우리 그 정당과 정당 간의 합당의 역사를 보면 지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황교안 대표가 엄격하게 보면 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지분에 관련된 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지 황교안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황교안 대표가 과거처럼 통합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 한 명도
황교안 쪽 사람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모든 정권은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정치로 풀을 건 정치로 푼다면 유승민 의원하고 황교안 지금 대표하고 둘이 못 만난다면 거기에 김영호 공관위원장 셋이 만나서 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 저는 두 사람이 못 만나는 이유가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이 말이 있다. 없군요. 할 말이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만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싫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정치로 풀어야 할 걸 정치로 풀 수 있는 자산과 자기 나름대로의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재자나 사회자가 필요하다. 뭐 그 역할을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인데요. 추미애 법무장관이요 어제 첫 번째 그 취임 이후에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워낙 추 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뭐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큰 논란을 불러왔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기자간담회 굉장히 뜨거웠는데 여러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일단 추 장관의 어떤 장관으로서의 행보를 전반적인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추 장관이 법무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조국 전 장관 그것과 연관 안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구도 그리고 최근에 특히 이제 청와대의 그 지난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13명이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소장 문제가 있었고 예. 거기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게 맞는데 기존의 관행인 그걸 이제 요약본만 제출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또 기자간담회 때 한 얘기가 검찰 내의 수사와 기소하는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됐단 말이죠. 예.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여러 이슈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여러 행보들은 어쨌든 검찰 개혁과 연관시켜보는 게 맞지만 또 한편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구도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구도 같은 것 그런 걸 애써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서 일단 이런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 구도에 있어가지고 정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공소장 그 공개 문제 같은 경우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공소장 공개를 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유를 든 게 형사사건 공개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거 훈령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 이제 피의사실 공표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기소가 된 것은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도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했는데 예.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그렇게 적용한다면 사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대법원 판결이 판결이 최종 나가기 나오죠. 전까지 아무 얘기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잘못된 관행이가 고쳐야 된다고 그러지만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관행을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회가 요구한 자료, 공소장이 공개돼야 된다는 건 국민의 알 권리의 문제거든요. 그럼 국회에서의 증언이 감정하는 법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잘못된 관행이었다도 왜 그게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갈등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네, 역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묻고 싶어요. 추미애 장관한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교체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예를 들어서 기소를 했는데 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인가. 그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주체를 분리하는 게 검찰 개혁인가. 이거 상당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도대체 왜 박근혜 적폐청산할 때는 그렇게 가만히 있었었죠? 그때 담당했었던 검찰부가 윤석열 중앙지검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청와대와 관련된 수사사건, 조국과 관련된 수사사건이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마치 검찰 개혁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저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은 정치인이고 오선 출신이고 판사 출신인데 이거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풀고 나름대로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국회에서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사법부에서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개인이 뭐 북치고 장가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거는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잖아요. 예.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네. 이거는 갈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조금 나름대로 길게 호흡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결국은 원만하게 필요하다면은 국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공소장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무리하고 네. 진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만 딱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수사 기소 분리 문제 기자간담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수사한 부분이 권력형 범죄, 대형 범죄, 대형 참사, 경제 범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조차도 검찰 내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예.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